1943년 4월 8일. 프랑스 콩상공 27,000피트 지점이었다. 산소 마스크도 오버로이테난트 랄프 헤르마친의 비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포케불프 190A5 전투기의 맑고 투명한 캐노피를 통해 어설픈 실루엣들을 보았다. 그 실루엣들은 그의 편대를 향해 힘겹게 상승하고 있었다. 아크게 슈바더 26 소속 베테랑 에이스인 그는 점령된 유럽 상공에서 첫 전투를 벌이는 미군 전투기들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부조종사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적군이 우리에게 날아다니는 우유병들을 보냈군. 그는 거대한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들이 고도를 잡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 아래에서는 제4전투비행단 소속 P-47C 썬더볼트 16대가 빽빽한 편대를 이루며 2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2000마력의 프렛 앤 히트니 R2800W 와스프 엔진은 7톤에 달하는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힘겹게 작동했다. 매끈한 스피파이어와 날렵한 소련 전투기에 익숙한 독일 조종사들에게 이 육중한 미군 전투기들은 거의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동체는 통 모양이었고 그 위에는 온실처럼 생긴 캐노피가 얹어 있었다. 거대한 몸체에 비해 날개는 너무 작아 보였다. 프로펠러는 루프트바페의 어떤 항공기보다도 거대했다. 헤르마친은 알지 못했다. 이에서 늑대처럼 선회하던 독일 조종사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그들은 루프트바페의 전투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파괴할 무기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18개월 안에 이 날아다니는 우유병들은 조롱의 대상에서 공포의 도구로 변모할 것이었다. 야덜무니 59경 브라우닝 기관총 소리는 독일 상공에서 가장 두려운 소리가 될 것이었다. 파괴의 공식은 이미 그 넓은 날개에 장전되어 있었다. 3,400발의 탄약이 탑재되어 있었다. 분당 6,000발이라는 란사 속도는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메서슈미트 한 대를 반으로 갈라버릴 집중된 활약이었다. 그 변화는 그해 4월 어느 날 아침 시작되었다. 제335 전투비행대 지휘관 도널드 블레이 소령이 공격을 위해 진영을 갖추는 독일 편대를 발견했을 때였다. 불과 몇 주 전 영국 공군 스피파이어에서 전입해온 전 이글 비행대 베테랑인 그는 부하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P-47에서의 생존은 그들이 공중전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썬더볼트는 기존 전투기 설계 철학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기체였다. 독일군이 상승 및 선회 성능에 최적화된 경량 요격기를 추구한 반면 리퍼블릭 항공은 전례 없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질량과 출력, 화력을 이용해 공중전의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고고도 요격기였다. 그날 아침 프랑스 상공에 퍼져 있던 56명의 미군 조종사들 중에는 전설이 될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의 가슴에 공포를 심어줄 미래의 에이스들이었다. 그러나 1943년 4월 8일,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계에 탄 초보자들이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기 부대에 맞서고 있었다. 독일군은 1939년부터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전역의 베테랑들과 함께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왔다. 미군은 전투에 참여한 지 단 하루도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산업적 논리가 전술적 탁월함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것이다. 양과 질이 합쳐져 압도적인 우위가 된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400야드 거리에서 동기화된 브라우닝 기관총이 항공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독일 조종사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의 웃음이 어떻게 공포로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는 1940년 6월의 공황 속에서 탄생했다. 독일 전투기들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 당시 조지아 태생의 리퍼블릭 항공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카르트벨리는 미 육군 항공대로부터 긴급한 사양을 전달받았다. 그들은 루프트바페 최고의 전투기에 필적할 고고도 요격기를 원했다. 그러나 카르트벨리가 대신 설계한 것은 가능성을 제정해야 하는 괴물이었다. 카르트벨리는 자신의 설계팀에게 그것이 공룡이 될 것이지만 균형 잡힌 공룡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1941년 5월 6일 첫 비행을 한 XP-47B 시제기는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빈 상태에서 9,900파운드에 달하는 무게로 이는 이전 모델인 P-43 랜서보다 65% 더 무거운 것이었다. 복잡한 덕트가 후방 동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은 거의 임신한 듯한 애관을 주었다. 처음으로 이 비행기에 접근한 시험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같은 질문을 했다. 이 비행기가 정말 날 수 있는가? 이 비행기는 날았을 뿐만 아니라 고도에서 그 어떤 비행기와도 다르게 날았다. 18기통 레이디얼 엔진인 2000마력의 프렛 앤 히트니 R2800 더블 와스프 엔진은 독일 전투기들이 숨을 헐떡이던 27,000피트 상공에서도 최대 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기가스로 구동되는 터보 슈퍼차저는 일반적인 슈퍼차저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한 성층권에서도 해수면과 같은 성능을 제공했다. 코네티컷 주 브리지포트에서 훈련 중이던 제56 전투비행단 지휘관 휴버트 잼케 소령은 처음에 이 항공기를 경멸했다. 그의 부대는 1942년 9월부터 1943년 1월 사이의 훈련 사고로 18명의 조종사와 41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P-47은 첫 전투 몇 달 동안 독일군보다 훈련 중 더 많은 미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비행기는 착륙 시에는 지상 루프를 일으켰고 이륙 시에는 토크롤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너무 열정적으로 급강하하여 조종사들은 압축성을 발견했다. 이때 날개의 충격파가 형성되며 조종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그것을 마스터한 이들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27승으로 미국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이 될 오클라호마 출신 농부 로버트 존슨 중위는 그의 첫 비행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것은 마치 기관차에 자신을 묶는 것과 같았다. 그 출력은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준하는 것이었다. 1943년 4월과 5월의 첫 전투는 모든 독일군의 판견을 확인시켜 주었다. P-47들은 포케불프 190들과 함께 선회할 수 없었다. 메서슈미트 109들과 함께 상승할 수 없었고 중고도에서 그들의 날렵한 기동성에 필적할 수 없었다.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전술을 빠르게 개발했다. 그들은 육중한 썬더볼트들이 고전하는 아래에서 공격했으며 화력보다 민첩성이 중요한 선회전을 강요했다. 야크게 슈바더 26의 지휘관 요제프 핍스 프릴러는 첫 교전 후 사령부에 보고했다. 그는 새로운 미군 전투기는 도사룡 곡이라고 보고했다. 트럭처럼 날고 화물열차처럼 선회하며 임신한 암소처럼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병사들은 그들을 인디아나라고 부르며 전사인 척하는 뚱뚱한 표적이라고 말했다. 통계는 독일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작전 첫 달, 미군 전투비행단은 14대의 썬더볼트를 잃었지만 확인된 독일기 격추는 단 3대에 불과했다. 영국 공군은 스피파이어 비행대에서 이를 관찰하며 미군이 탑승 기종 선택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롱이 제안했다. 영국 조종사들은 P-47의 가장 좋은 회피 기동은 좌석 벨트를 풀고 넓은 조종석을 뛰어다니는 것이라고 농담했다. 그러나 초기 교전에서 독일 정보부가 놓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각추된 P-47들은 추락하기 전에 엄청난 공격을 견뎌냈다. 한 항공기는 5월 4일 임무에서 21개의 기관포 구멍과 100발 이상의 기관총 피탄을 입은 채 귀환했다. 이는 메서슈미트나 스피파이어를 산산조각 냈을 정도의 손상이었다. 취약한 냉각 시스템이 없는 거대한 레이디얼 엔진은 액체 냉각 전투기를 즉시 멈춰 세웠을 타격도 견뎌냈다. 더욱이 P-47들이 목표물의 기관총을 명중시켰을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썬더볼트의 무기체계는 독일 조종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의 집중 고락을 만들었다. 초기 전쟁 전투기의 소총 구경 무기나 탄약이 제한된 기관포와는 달랐다. 미군 전투기는 30초 이상 지속적인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공중전에서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다. 독일군의 인식을 바꾸기 시작한 사건은 1943년 6월 26일 프랑스 라조 상공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제61 전투비행대 소속 로버트 존슨 소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교전은 분쟁 양측 모두에게 전설이 될 것이었다. 존슨의 48대의 P-47 편대는 호위 임무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유명한 아돌프 갈란트의 동생인 헤르만 비렐름 페르디난트 갈란트가 이끄는 제2야크게 슈바더 26 소속 16대의 포케불프 190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독일군은 태양으로부터 압도적인 속도 우위로 급강하하며 완벽한 공격을 감행했다. 편대 후미를 비행하던 존슨의 썬더볼트는 여러 공격기의 집중 사격에 걸렸다. 전투 시작 몇 초 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20mm 기관포탄이 그의 항공기에 명중하러 폭발했다. 캐노피는 산산조각 났고 유압유가 조종석으로 뿜어져 나왔다.
엔진 카울링은 찢겨 나갔으며 계기판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파펀과 총탄 조각에 코와 다리를 다친 존슨은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캐노피가 걸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20mm 포탄이 캐노피 트랙에서 폭발하라 캐노피를 용접해버린 것이다. 그는 27,000피트 상공에서 죽어가는 항공기 안에 같았다. 그 다음 발생한 일은 전투 피해 허용 범위에 대한 모든 가정을 무시했다. 기름으로 뒤덮인 앞 유리창 때문에 전방 시야가 없었다. 엔진은 심하게 흔들리며 간신히 작동했고 조종 장치는 간헐적으로만 반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항공기의 수평을 잡고 영국을 향해 기술을 돌릴 수 있었다. P-47은 다른 어떤 전투기라도 추락하는 잔해로 만들었을 손상을 입은 채 계속 비행했다. 그러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2야크게 슈바더 26 소속의 한 무명 조종사가 몰던 단 한 대의 포케불프 190이 손상된 썬더볼트를 발견했다. 썬더볼트는 시속 170마일 미만의 속도로 영불 해협을 향해 비틀거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역사적 연구는 이 조종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의 독일 전투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러 이름이 제안되었다. 이어서 벌어진 일은 공중전 역사상 가장 특별한 교전 중 하나였다. 독일 조종사는 존슨의 P-47D에 자리 잡고 네 문이 20mm 기관포와 두 문이 13mm 기관총으로 사격을 시작했다. 존슨은 회피할 수 없어 방탄판 뒤에 웅크린 채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썬더볼트는 기관포탄 전체를 흡수했다. 그러자 독일 조종사는 다시 자리를 잡고 이번에는 기관총만으로 다시 사격했다. 기관포탄이 모두 소진되자 독일 조종사는 옆으로 다가와 날아가는 잔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존슨은 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젊고 금발이었으며 그의 표정은 자신감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다. 독일 조종사는 다시 자리를 잡고 남은 기관총 탄약을 썬더볼트에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여전히 썬더볼트는 날았다. 그는 다시 옆으로 다가와 명백한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례를 한 후 선회하며 멀어져 갔다. 아마도 탄약이 바닥난 듯했다. 존슨의 P-47은 활주로에서 엔진이 고장난 채 맨스턴에 착륙했다. 정비반장은 200개의 총탄 구멍을 세다가 포기했다. 한 기관포탄은 존슨의 머리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다. 또 다른 포탄은 그의 좌석 뒤 방탄판에 명중하러 터졌다. 엔진은 직격탄을 맞았다. 조종 케이블은 부분적으로 절단되었다. 동체의 구조적 바대인 4개의 주요 롱거론 중 3개가 관통되었다. 그러나 항공기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존슨의 항공기 생존은 양측 공군에 충격을 주었다. 잔해를 연구하던 미군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아크게 슈바더 26제 이 비행대에서 받은 전투 보고서를 받은 독일 정보부는 처음에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어떤 항공기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흡수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조종사의 증언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썬더볼트는 루프트바페 최고의 전투기가 가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고 생존했다. 1943년 7월 무렵, 미군 조종사들은 P-47의 진정한 강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제56 전투비행단 지휘관 휴버트 젬케 중령은 혹독한 시행착오를 통해 그 비밀을 발견했다. 그들과 함께 선회하지 말라. 저고도에서 함께 상승하지 말라. 너의 무게를 사용하라. 너의 출력을 사용하라. 너의 총을 사용하라. 썬더볼트의 거대한 무게는 처음에는 단점으로 여겨졌으나 무기가 되었다. 급강하 시에는 그 어떤 것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P-47은 시속 550마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는 수직 급강하 시에도 어떤 독일 전투기보다도 빠른 속도랐다. 이 속도는 추격하는 전투기들을 무력하게 뒤에 남겨두는 줌 클라임으로 고도 전환될 수 있었다. 유럽에서 첫 미군 에이스 중 한 명이 될 워커버드 마휴린 데이는 부맨 줌 전술로 알려진 것을 개발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이 전술을 썬더볼트 터키 슈트라고 불렀다. 전통적인 공중전을 벌이는 대신 P-47 편대는 독일 전투기가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고도보다 더 높은 3만 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루프트바페 전투기들이 아래에 나타나면 썬더볼트는 뒤집어져 급강하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방어군이 펀차 사격을 불가능하게 할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급강하의 최하점에서 미국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살아남은 독일 조종사들은 이것을 마치 납탄의 벽과 마주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결합된 화력은 뚫을 수 없는 파괴 구락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집중 사격 패턴에 걸린 항공기는 단순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 화력의 진정한 이력은 1943년 8월 17일 슈바인푸르트와 레겐스부르크에 대한 이중 공습 중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독일 영토를 가장 깊숙이 침투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P-47의 한계, 즉 보조 난로통을 장착하더라도 짧은 항속거리를 몰아주었습니다. 동시에 적절히 운용될 때 P-47의 무서운 효율성 또한 입증했습니다. 62번째 전투 비행대대를 지휘하던 데이비드 실링 소령은 B-17 폭격기를 공격하려는 메서슈미트 110 구축기 편대를 만났습니다. 이 독일 쌍발 전투기들은 중포와 로켓으로 무장했지만 기동성은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루프트바페의 전문 폭격기 킬러였습니다. 실링 소령의 4대의 썬더볼트 비행대는 28,000피트 상공에서 공격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메서슈미트 110기 중 한 대의 사수였던 힐리 로트 부사관은 나중에 포로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해고했습니다. 로트 부사관은 미국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망치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00m 거리에서 사격을 시작했고 명중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로트 부사관은 탄환이 전투기의 날개를 타격하는 것을 보았지만 P-47은 흔들림조차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P-47이 발포하자 앞서가던 아군 항공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격추된 것이 아니라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날개는 동체에서 분리되었고 꼬리는 잘려나갔으며 조종석은 금속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2초 만에 메서슈미트 110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8대의 메서슈미트 110 전투기가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이처럼 집중된 화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 P-47은 기관총 한 정당 425발, 총 3,400발의 탄약을 실었습니다. 총 탄약의 무게는 거의 900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야드로 설정된 집중 사격거리에서 정의 기관총 탄도 경로는 지름 6피트 정도의 구락에서 교차했습니다. 그 구락에 있는 모든 것은 초당 100개의 발사체를 맞아야 했습니다. 각 발사체는 초당 2,900피트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탄약 자체는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의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제한된 기관포 탄약으로 고전했지만 일반적으로 20mm 무기당 120발에서 200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종사들은 30초 이상 계속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전투 적재량은 철갑소 2탄, 철갑소 2의 광탄, 그리고 일반 탄약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탄약들은 표적을 파괴하고 불태우도록 설계된 패턴으로 장전되었습니다. 유럽에서 28번의 승리를 거두며 최고의 미국 에이스가 될 프랜시스 개비 게브레스키 중령은 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라덜 정의 기관총을 모두 발사하여 적기를 맞추면 적기들이 단순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스키 중령은 메서슈미트 109 한 대가 말 그대로 반으로 잘려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꼬리는 한 방향으로, 기수와 날개는 다른 방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는 자신을 무엇이 공격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43년 9월 무렵, 루프트바페는 P-47에 대한 또 다른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P-47의 성능은 고도에 따라 극적으로 향상되었지만 독일 전투기들은 고전했습니다. 터보 과급 더블 와스프 엔진은 3만 피트까지 정각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단단 또는 2단 기계식 과급기에 의존하던 독일 전투기들은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독일에서 206번의 승리를 거둔 가장 성공적인 에이스 중 한 명인 한스 필립 데이는 1943년 10월 8일 이 현실을 치명적으로 맞닥뜨렸습니다. 브레멘 상공 2만 8천 피트에서 B-17 편대에 맞서 아크트슈타펠 1을 이끌었습니다. 필립 데이는 자신의 포케불프 190AU기 희박한 공기 속에서 둔하고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고도에서는 강력했던 BMW 801 엔진이 지상 6마일 상공에서 산소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56번째 전투비행단 소속의 P-47들이 32,000피트 상공에서 필립 데이의 편대로 급강하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에이스 지휘를 향해 나아가던 숙련된 전투 조종사 로버트 존스는 31,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필립 데이의 화려한 노즈 아트를 가진 독특한 포케불프를 발견했습니다. 존슨의 전투 보고서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300야드 거리에서 30도 편차로 사격을 개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동체 전체에 걸쳐 명중을 관찰했다고도 썼습니다. 적기는 폭발했고 낙하산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필립 데이의 죽음은 루프트바페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에서 5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남은 최고의 조종사 중 한 명도 썬더볼트 앞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조종사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독일 최고사령부는 P-47의 능력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1943년 11월 헤르만 게링 국가원수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썬더볼트의 실용 상승 한도는 42,000피트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어떤 독일 전투기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썬더볼트의 급강하 속도는 음속에 가까웠습니다. 장갑에는 조종사 뒤에 8분의 3인치 강철판, 2분의 1인치 방탄 유리 조종석창, 그리고 엔진 주변에 장갑 편향판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견고한 구조 덕분에 세대의 일반 전투기를 파괴할 만한 피해를 흡수하고도 기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944년 1월, P-47의 새로운 변형 기종이 영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웃음 거리에서 악몽으로의 변화를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P-47D-22 기종은 해밀턴 스탠더드 정압 프로펠러를 장착했습니다. 이는 지름 13피트의 패들 블레이드와 넓은 코드 블레이드를 가졌습니다. 블레이드는 거대한 노처럼 공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상승률의 향상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초기 썬더볼트는 해수면에서 분당 2200피트의 미미한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패들 블레이드 변형 기종은 분당 3000피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고도에서 독일 전투기와 같거나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는 가속도 또한 향상시켜 P-47이 수평 비행에서 더 빠르게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인 야크트 슈타펠 11 소속 헤드만 하인츠 크노커는 새로운 변형 기종들을 만났습니다. 이는 1944년 2월 하노버 근처에서 폭격기 요격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투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중한 미국 전투기들이 상승하는 법을 배웠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하노버 근처에서 한 편대를 기습했습니다. 평소처럼 유리한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고 함께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탈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3만 피트까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슈미트는 붙잡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기와 파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작년에 우리가 비웃었던 바로 그 기계들이 아닙니다. 패들 블레이드 프로펠러는 성능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는 썬더볼트의 소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블레이드 끝이 초음속에 도달하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천둥 같은 갱음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지상군은 다가오는 P-47을 소리만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로부터의 죽음을 의미하는 깊고 이협적인 럼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도너슐라크, 즉 천둥번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3월 무렵 외부 연료통을 장착한 P-47들은 폭격기를 독일 깊숙이 호위할 수 있었습니다. 표준 구성은 2개의 108갤런 날개 탱크 또는 75갤런 동체 하부 탱크를 실었습니다. 이는 항속거리를 1000마일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패들 블레이드 프로펠러는 연료통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썬더볼트는 연료통을 투하한 직후에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루프트바페의 대응은 폭격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주간 공습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한 손실을 입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P-47 호위망을 뚫고 비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점점 더 자살 행위에 가까운 제안이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그 거대한 미국 전투기들에 대해 두려움에 가까운 마지못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주로 동부 전선에서 275번의 승리를 거둔 GAR 소량은 P-47과의 교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944년 3월 6일에 발생한 이 교전으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전후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하늘 이 태양을 등진 육중한 실루엣들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날아다니는 돼지들이 온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30초 후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P-47들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눈사태처럼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우리 전투기 세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타오르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기관총은 우리처럼 연사로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꽃의 견고한 흐름을 쏟아냈습니다. 그 흐름에 걸린다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호위 임무는 P-47의 또 다른 장점, 즉 지구력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는 최대 출력 설정으로 작동했던 반면, 거대한 미국 성형 엔진은 고고도에서 효율적으로 순항할 수 있었습니다. 썬더볼트는 폭격기와 몇 시간 동안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전투와 기환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유지하면서 상공 어모를 교대로 제공했습니다. 1944년 봄, 더 많은 P-51 머스탱이 장거리 호위 임무를 인계받으면서 P-47 부대는 점차 지상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이 라칼은 P-47을 독일군 병기 중 가장 두려운 항공기로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침공을 준비하면서 1944년 4월에 이러한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썬더볼트의 중기관총 포대는 지상 표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표준 철갑 소이탄은 대부분의 독일 차량 상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은 비장갑 표적을 2초 만에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2초 동안의 란사는 트럭 크기의 표적 지역에 160개의 2분의 1인치 발사체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폭탄과 로켓의 추가가 P-47을 진정한 다목적 괴물로 변모시켰습니다. D-25 번양 기종은 날개 아래에 두 발의 1000파운드 폭탄과 동체 아래에 500파운드 폭탄 한 발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 초기의 중형 폭격기와 맞먹는 폭탄 적재량이었습니다. 후기 번양 기종에는 길이가 없는 로켓 발사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랄8의 5인치 고속 항공 로켓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로켓은 105mm 포탄과 동등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노르망디 전역 동안 125번째 기갑척탄병 란대를 지휘하던 한스 폰 루크 대령은 P-47의 지상 공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P-47이 매우 낮게 조종사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엔진이 포효하고 로켓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중기관총이 망치처럼 맹렬히 불을 뿜었습니다. 우리 트럭 한 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20대의 차량이 타오르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장병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P-47을 야보, 즉 전투폭격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저격수의 정확도를 가진 날아다니는 포병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루프트바페는 전략 균형이 얼마나 완전히 바뀌었는지 깨달았습니다. 500대 이상의 P-47이 침공을 위한 공중 어모를 제공하여 해변 상공에 뚫을 수 없는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상륙 지점에 도달하려던 독일 전투기들은 학살당했습니다. 그날 해변에 도달한 3명의 독일 조종사 중 한 명인 야크트 슈타펠 2 소속 볼프강 피셔 중위는 하늘이 미국인들의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썬더볼트들은 해수면부터 3만 피트까지 층층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편대에서 12대의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남한이 유일하게 기환했습니다. P-47들은 모든 고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넘어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아래로 급강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관총은 우리 전투기들을 알루미늄 비로 만들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몇 주 동안 P-47들은 낮 시간 동안 독일군의 이동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통계는 엄청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9번째 공군 썬더볼트들은 651대의 기관차를 파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3,847대의 트럭, 512대의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4,553대의 마차를 파괴했습니다. 국방군은 오직 밤에만 이동해야 했으며, 이는 연합군 진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독일군은 썬더볼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차량 장갑을 강화하고 더 많은 대공포를 배치했으며 새로운 이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P-47의 속도, 장갑, 그리고 화력의 조합은 그들을 거의 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88mm 대공포조차 저고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럽을 황폐하게 만드는 동안 P-47은 동시에 태평양 전역에서도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뉴기니에서 작전하던 348번째 전투비행단은 썬더볼트의 특성이 태평양 전쟁의 광대한 거리와 가혹한 조건에 완벽하게 적합하다고 발견했습니다. 348번째 전투비행단을 지휘하던 닐 커비 대령은 태평양에 특화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1943년 10월 11일, 커비 대령은 외곽 상공에서 4대의 P-47을 이끌고 40대의 일본 항공기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이 교전에서 6대를 격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임무에서 적기 여러 대를 격추하러 명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민첩하지만 취약한 미국 전투기와 싸우는데 익숙했던 일본군은 P-47의 화력과 내구성 조합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뉴기니 상공에서 P-47을 조우했던 일본인 에이스 사부로 사카이는 나중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P-47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맛발만으로도 P-40를 파괴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20mm 기관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 대의 썬더볼트에 수십 발을 명중시켰지만 그 비행기가 유유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썬더볼트의 반격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무거운 탄환은 비행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태평양 전용으로 개발된 P-47 N 모델은 연료 용량을 늘렸습니다. 젖은 날개에 각각 93갤런의 연료를 탑재하여 항속거리를 2350마일로 연장했습니다. 이 변형 모델은 B-29 폭격기를 호위하라 일본까지 비행했습니다. 이는 1943년에 짧은 항속거리 전투기가 진정한 장거리 무기로 발전했음을 증명했습니다. P-47 진화의 궁극적인 정당성은 독일의 제트 전투기와의 조우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고 속도 540마일인 메서슈미트 2유기기 제트기는 프로펠러 구동 전투기로는 잡을 수 없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제트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트기가 가장 취약한 이착륙 시점과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급강하할 때였습니다. 1944년 11월 27일 352 비행단의 존 C 미어 중령은 P-47으로 2유기기 제트기를 격추한 최초의 조종사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8,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며 미어의 썬더볼트는 시속 500마일에 육박하는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제트기를 수평 비행 중에도 잡을 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자신의 속도 우위를 확신했던 제트기 조종사는 미어의 기관포가 400야드 거리에서 발사될 때까지 급강하하는 P-47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미어의 전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적기는 집중 사격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양쪽 엔진을 포함한 커다란 조각들이 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야덜무니 59경 기관포의 집중 사격은 제트기에 대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1945년 초 독일의 제트기와 V1 비행 폭탄에 대항하기 위해 특수 P-47M 변형 모델이 배치되었습니다. 수분 메탄올 분사로 출력을 2800마력으로 높이고 공기 락학을 개선했습니다. 이 궁극적인 썬더볼트들은 3만 피트 고도에서 수평 비행 시 시속 470마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에서 제트기조차도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P-47을 장비한 63 전투 비행대대를 지휘하던 조지 보스익 소령은 1945년 3월에 2유기기 제트기 2대를 격추했습니다. 그의 전술 보고서는 속도보다 화력을 강조했습니다. 제트기는 더 빠르지만 선회할 수 없고 공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부대의 한 번의 정확한 사격만으로도 제트기들은 종이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제트기들은 폭격기를 공격하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잡을 때입니다. 미국의 산업력에 대한 궁극적인 시야는 보덴 플래터 작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 1월 1일, 루프트바페가 연합군 공군력을 파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거의 900대의 독일 전투기가 남아있던 최고의 조종사들을 포함하여 벨기에와 네덜란드 전역의 연합군 비행장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매츠 근처의 Y-34 비행장에는 365 전투 비행단의 P-47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한 공격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지상에 있던 썬더볼트 22대와 여러 다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사령부로 끌려온 한 독일인 조종사는 불타는 항공기를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조지 브루킹스 소령의 대답은 제구 공군 전역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상 승무원들이 이미 손상된 항공기를 옆으로 치우고 교체용 비행기를 위한 견고한 거치대를 준비하고 있는 비행 계류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내일까지 우리는 새로운 40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조종사들을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조종사의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공장에서 막 출고된 P-47, D-40 모델들이 비행 계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국 내 보급 기지에서 공수된 것입니다. 루프트바페는 보덴 플래터 작전에서 271대의 항공기와 213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야기에는 대체 불가능한 많은 교관과 비행대 대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결코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공격받은 모든 비행장에서 총 134대의 항공기를 잃었지만 이들은 일주일 이내에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피할 수 없는 패배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리퍼블릭 에비에이션은 전쟁 기간 동안 15,683대의 P-47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도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최고 생산 시기에는 롱아일랜드의 파밍데일 공장이 하루 24시간 내내 1시간에 한 대의 썬더볼트를 완성했습니다. 1942년 비어있는 농지에서 건설된 인디애나주의 에반스빌 공장은 1944년까지 한 달에 500대의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각각의 P-47D 모델은 65,000개의 개별 부품과 8마일의 전기 배선, 2,000파운드의 알루미늄, 그리고 300파운드의 고무를 필요로 했습니다. 엔진 하나에만 2,400개의 개별 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1000분의 1인치 단위의 정밀도로 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진주만 이전에는 항공기를 본 적 없는 미국인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팜시 기준을 뛰어넘는 정밀도로 이 복잡한 기계들을 조립했습니다. 탄약 생산량 또한 엄청났습니다. 각각의 P-47 출격에는 59경 탄약 3,400발이 필요했습니다. 수백 대의 썬더볼트가 매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4년 중반까지 탄약 소모량은 한 달에 1,000만 발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탄약 공장 중 하나인 미주리주의 레이크시티 조병창은 한 달에 3,000만 발을 생산했습니다. 각 탄약은 만분의 1인치 단위의 정밀도로 제조되었습니다. 이는 동기화된 총기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적인 급탄을 보장했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엄청났습니다. 각 썬더볼트는 일반 비행 시 1시간에 100갤런의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수분 분사 장치를 사용한 전투 시에는 300갤런까지 소모했습니다. 제구 공군 단독으로 1944년 말까지 한 달에 2,500만 갤런 이상의 항공유를 소비했습니다. 이 모든 연료는 대서양을 건너 유조선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이 유조선들 또한 미국 대량 생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항공기 생산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종사 훈련이었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은 고급 훈련을 통해 매년 3만 명의 조종사를 배출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전쟁 내내 훈련시킨 조종사 수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각 P-47 조종사는 전투에 투입되기 전 최소 400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야기에는 고급 전투기에서의 100시간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 조종사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총 비행 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채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투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유럽에 도착했을 때 편대 비행, 계기 비행, 사격술, 그리고 전술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노획한 독일 항공기를 상대로 훈련하며 적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공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결코 받지 못했던 기술 매뉴얼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1944년 9월에 영국에 도착한 유진 로버츠 중위는 미국의 훈련 우위를 잘 몰아주었습니다. 그는 내 비행 기록부에는 420시간의 비행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P-47에서의 75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인 표적에 사격하고 편향 사격을 연습했습니다. 실제 전투의 총기 카메라 영상도 연구했습니다. 첫 임무에서 나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주친 독일 조종사는 내 경험의 절반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싸움조차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45년 3월, 2년 전 P-47을 임신한 암소라고 조롱했던 요제프 프릴러 중령은 사기 진작을 위해 독일 선전 관리들과 인터뷰했습니다. 출판하기에는 너무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여겨진 그의 발언은 독일인들의 태도에서 완전한 변화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는 썬더볼트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전투 폭격기입니다. 썬더볼트의 화력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 무기들은 일반적인 전투에서 절대 걸리거나 과랄되지 않으며 탄약이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썬더볼트는 중형 폭격기처럼 폭탄을 싣고 포병처럼 로켓을 발사합니다. 필요할 때는 전투기처럼 싸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릴러 중령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 너머에는 썬더볼트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미국의 생산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랄대를 잃으면 20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한 대를 잃으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조종사들은 우리 교관들보다 더 잘 훈련되어 도착합니다. 그들은 훈련을 위한 랄로, 연습을 위한 탄약, 모든 것을 위한 예비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 없는 용기는 그저 패배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1943년에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비웃지 않습니다. 그 총소리를 들으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리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계적이고 정밀하며 멈출 수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미국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압도적인 물량 우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전술이나 더 용감한 조종사로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강철과 납의 눈사태 아래 파묻었습니다. 1945년 4월까지 루프트바페는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대부분의 항공기가 비행할 수 없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비행장들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와 랄러가 있더라도 독일 조종사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격한다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4만 피트 고도까지 모든 고도를 지배하는 P-47 편대와 맞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45년에 훈련받은 마지막 독일 조종사 중 한 명인 클라우스 브레치너 부사관은 전쟁이 끝나기 전 정확히 한 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상공에서 P-47과의 조우는 12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들이 위에서 급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대의 썬더볼트가 완벽한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회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선두기가 500m 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내 항공기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엔진이 폭발하고 날개가 분리되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낙하산에서 나는 그들이 내 편대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6대의 전투기가 1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불타는 알루미늄과 시신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완전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제보 랄방이라고 불리는 것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무 장교들은 썬더볼트가 지략에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을 두려움 없이 상대했던 베테랑 조종사들도 P-47과의 임무 전에는 육체적으로 병이 났습니다. 접근하는 썬더볼트의 독특한 천둥 소리는 지상 병력들 사이에서 공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즉시 엄폐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P-47 작전의 최종 통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유럽에서는 3,752대의 독일 항공기가 공중전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3,315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86,000량의 열차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9,000대의 기관차가 파괴되었습니다. 6,000대의 장갑 전투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68,000대의 트럭이 파괴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6만 대의 마차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697대의 일본 항공기가 공중전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15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1,500대의 차량, 150대의 기관차, 그리고 수많은 바지선, 선박, 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로 P-47으로 무장했던 제구 공군 단독으로 21만 3,873회의 전투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12만 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1억 3,500만 발의 탄약을 발사했습니다. 6만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썬더볼트 부대는 공중전에서 4.6대 1의 격추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합군 전투 폭격기 중 가장 낮은 손실률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 뒤에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서방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약 28,000명의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 중기관총의 집중 사격에 쓰러졌습니다. 각각의 손실은 독일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수년간의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평균적인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30시간 미만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균적인 P-47 조종사는 200시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버우르젤에 있는 루프트바페 신문센터에서 독일 정보국은 포로로 잡힌 연합군 조종사들을 신문했습니다. 1945년에 확보된 기록들은 연합군 항공기에 대한 독일의 평가를 몰아주었습니다. 전쟁 내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P-47 파일은 의견의 완전한 전환을 몰아주었습니다. 1943년 4월의 평가입니다. 이 전투기는 크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급강하 속도를 제외한 모든 성능만에서 독일 전투기보다 열등합니다. 기관총 무장은 기관포로 무장한 전투기에 대항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1943년 12월의 평가입니다. 탁월한 고고도 성능을 몰아줍니다. 극도의 구조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력은 점점 더 문제가 됩니다. 조종사들은 향상된 전술을 몰아줍니다. 25,000 피트 상공에서는 상당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1944년 6월의 평가입니다. 지배적인 전투 폭격기입니다. 2만 피트 이상의 모든 독일 전투기보다 우수합니다. 모든 목포 유형에 대해 파괴적인 화력을 가집니다. 구조적 강도 때문에 격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고도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1945년 3월의 평가입니다. 전쟁 최고의 전투 폭격기입니다. 하력, 내구성, 성능의 조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조종사의 기량은 매우 뛰어납니다. 직접적인 교전에서는 대적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1985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독일과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적들은 평화롭게 만났습니다. 루프트바페 전투기 사령관을 락임했던 아돌프 갈란트 대장은 그는 P-47 전투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담긴 그의 답변은 완전한 변화를 몰아주었습니다. 우리는 1943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크고 무거운 이 전투기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중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폭격기를 만들고는 전투기라고 부른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유럽식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산성, 화력, 그리고 생존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미국식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모전에서 적의 공격을 견디고 막강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행기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전쟁 후 노획한 P-47 전투기를 처음 비행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마치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조종석은 편안했습니다. 시야는 탁월했습니다. 조종은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장갑으로 둘러싸인 조종사의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이 두 개의 대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15,000대가 넘는 이 복잡한 기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각 기체에는 독일이 생산한 어떤 엔진보다 복잡한 엔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단순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 기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결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총들을 우리는 루즈벨트의 피아노라고 불렀습니다. 그 총에서 나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한 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이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P-47 전투기는 독일 공군을 패배시켰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P-47 전투기의 설계는 미국의 산업 철학을 완벽하게 몰아주었습니다. 무한한 자원에 기반한 강력한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과도하게 제작되었고, 과도하게 강력했으며, 과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날개 보강대는 4만 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최대 이륙 중량의 3배에 달했습니다. 엔진 마운트는 12G의 중력 가속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조종 케이블은 전체적으로 이중화되어 자동 백업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탄약 공급 시스템만으로도 공학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8개의 독립된 탄약 상자가 각각 425발의 탄약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탄약들은 고기동 시에도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 부스터 모터를 통해 공급되었습니다. 총은 고고도에서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가랄되었습니다. 각 총에는 자체 장전 메커니즘이 있었으며 개별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집탄 거리는 150야드에서 400야드까지 조절 가능했습니다. 이로써 조종사는 선호하는 교전 거리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일부 독일 베테랑들은 P-47 전투기가 품질이 아닌 양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기술적으로 우수했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투기 수가 동등했던 교전에서 P-47 전투기는 꾸준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관포보다 날등하다고 평가되었던 중기관총 무장이 실제 전투에서는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총기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기관포탄은 개별적으로는 더 파괴적이지만 정밀한 조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20발에서 200발로 탄약이 제한적이었습니다. P-47 전투기의 무장은 완벽하지 않은 조준으로도 명중을 보장하는 탄환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전 거리에서 2초 사격 한 번으로 전투기 크기 표적의 최소 20발의 탄환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는 표적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탄약 자체도 우수했습니다. 미국의 59경 철갑 소위탄은 지연 신관을 사용하여 폭발 전에 관통을 보장했습니다. 소위 화합물은 섭씨 1648도의 온도로 타올랐습니다. 이는 알루미늄 구조물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독일의 20mm 포탄은 더 무거웠지만 표면 접촉 시 자주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려하지만 때로는 표면적인 손상만을 입혔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양산된 단일 엔진 피스톤 전투기 중 가장 무거운 기체로 남아 있습니다. 10,000파운드의 공허 중량은 일부 쌍발 엔진 전투기의 총 중량을 초과했습니다. 엔진은 이전 전쟁의 전체 폭격기 편대보다 더 많은 출력을 생산했습니다. 무장은 보병 분대보다 더 많은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기는 수천 대나 생산되었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비행했으며 몇 주 만에 기술을 배운 정비사들에 의해 전투 상황에서 유지 보수되었습니다. 독일의 의견이 조롱에서 공포로 바뀌는 데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날아다니는 우유병은 독일 공군의 경험에서 가장 두려운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스핏파이어, 허리케인, 그리고 소련의 야크 전투기를 맞섰던 참전 용사들은 전쟁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P-47 전투기에 대해 조롱이 이야기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합 중국 공군 박물관에는 복원된 P-47D 전투기가 다른 전설적인 전투기들 사이에 놀아 있습니다. 기체 랍 안내판에는 재원과 전투 기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야기는 작은 전시 케이스가 들려줍니다. 그 케이스 안에는 사용된 59경 탄피와 포케울프 190 전투기가 사격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몰아주는 총기 카메라 필름 한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전시물 아래에는 1945년 신문 보고서에서 발췌한 이름 없는 독일 조종사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뚱뚱하고 못생긴 미국 전투기였습니다. 회전도, 상승도, 싸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전하거나 상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총을 겨냥했고 당신은 사라졌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의 전우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투에 투입되었지만 전쟁은 파멸의 도구로 끝냈습니다. 그 중간에 8정에 동기화된 브라우닝 기관총이 공중전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이 기관총은 독일 공군을 엄청난 양의 납으로 뒤덮어 버렸습니다. 1943년 4월, 독일 조종사들은 이 투박한 미국 전투기를 비웃었습니다. 1945년 5월에는 더 이상 웃을 독일 조종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하늘은 미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